순수 물리력만으로 다 때려 부수는 로사슬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전차조차 꿰뚫는 강철 미사일 로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1차 대전에서 처음 등장한 전차는 장갑을 갖춘 이동포대 역할을 했지만 속도가 느려서 대전차 총이나 포에 의해 쉽게 격파됐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차도 발전했지만 전차를 막기 위한 무기도 함께 발전해서 아무리 중장갑을 갖춘 전차라 할지라도 상부는 취약했습니다. 특히 공격기로부터의 위협은 지대공 무기를 동원하지 않는 한 대응할 방법조차 없다시피 했는데요. 그래서 소련은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기갑부대 대공방어의 중요성을 절감했고 다양한 지대공 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나토의 항공전력에 맞섰죠. 이에 질 수 없었던 미 공군은 1970년대 말 전차 사냥에 특화된 A-10 공격기에서 운용할 공대지 대전차 무기 개발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업체의 제안을 받은 미 공군은 1981년 말 링, 템코, 보우트, 줄여서 LTB와 소형 지대공 유도무기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무기는 폭약으로 목표를 파괴하는 보통의 미사일과 달리 순전히 속도에 의한 운동 에너지만으로 목표를 파괴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초고속 미사일, 줄여서 HVM으로 명명됐죠. HVM은 고체 로켓 모터를 사용해 마하 4.4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를 달성했으며 발사된 미사일은 회전하면서 안정되고 추력의 방향을 조정해 비행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전방주시 적외선 센서가 목표를 획득하고 목표와 미사일을 추적하며 목표가 움직여 비행 경로를 바꿔야 하면 레이저 유도 링크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사일 앞에는 중금속으로 된 탄자가 있어서 전차의 차체를 관통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직접 충돌해서 파괴하는 방식을 히트킬이라고 하죠. HVM은 1983년 3월 유도 시험 비행이 성공하면서 개발이 끝났고 1984년 10월에는 미 육군과 미 해병대가 HVM을 지상 발사용 무기로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처음 개발을 진행하던 미 공군은 HVM을 A-10에 적용하는 걸 1987년 무렵에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공대지 무기로 개발되던 HVM은 지대지 무기로 개념이 바뀌었고 미 육군은 기존에 사용하던 토우 대전차 미사일을 이걸로 대체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미 육군은 토우의 단점을 해결하고자 첨단 대전차 무기체계 중형이라는 뜻의 AASSH와 가시선 대전차 무기라는 뜻의 로삿 두 가지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로삿은 차량 탑재 대전차 유도 미사일로 초고속 히트킬 미사일을 사용해 사거리는 전차포의 사거리보다 긴 5km를 요구했죠. 이에 LTB는 토우의 조준 시스템을 만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협력해 미 육군에 더 길고 커진 개량형 HVM을 제안했습니다. 로삿 프로그램의 테스트는 1990년 6월부터 시작됐지만 1992년에 기술 시연 단계로 프로그램이 축소되더니 1996년에는 미 국방부가 프로그램 종료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미 육군은 이를 듣지 않았고 1997년 11월 첨단 개념 기술 시연이란 뜻의 ACTD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당시 LTB는 로랄 보우트로 회사가 바뀐 상황이라 록히드 마틴이 로랄 보우트의 미사일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로삿도 자연스럽게 가져가게 됐죠.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02년 로삿은 MGM-166이란 제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로삿은 개발 초기에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나 XM8 AGS 등 다양한 차량에 탑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끝나면서 군비 축소 움직임이 일면서 비용 문제가 발생했고 결정적으로 중량이 늘어난 탓에 항공수송이 어려워서 탑재 계획은 취소됐는데요. 그래서 차체를 늘리고 적재량을 끌어올린 험비에 탑재하기로 정했고 이런 험비 위에는 미사일 4발이 탑재됐으며 트레일러에는 8발의 미사일이 적재됐죠. ACTD를 통해 생산 단계에 도달하자 2003년까지 미 육군은 로삿 차량 12대와 미사일 144발을 받았습니다. 미 육군은 인도가 끝나기 전인 2002년 8월 미사일 108발을 추가로 주문했고 첫 로삿 차량은 2002년 10월에 받았습니다. 미 육군은 2003년 8월부터 뉴멕시코 화이트샌드 미사일 시험장에서 18차례에 걸쳐 생산 자격 시험을 했는데요. 2004년 4월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는 다양한 조건에서 목표를 향해 18발을 발사했고 그해 여름 포트블리스에서 사용자 시험 훈련으로 8발을 발사했죠. 그런데 미 육군은 1999년부터 소형 운동에너지 미사일이란 뜻의 시캠 개발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로삿은 험비에 탑재하는 걸 고려해도 너무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범용성도 높일 겸 축소형이 낫다고 판단한 거였죠.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으로 인한 예산 압박에 고민하던 미 육군은 결국 로삿을 2004년 말에 중단하고 시캠에 집중하기로 정합니다. 하지만 시캠도 쉽게 진행하지 못해서 미 육군 항공 및 미사일 사령부가 진행하던 미래전투 시스템이란 뜻의 FCS에 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시캠은 로삿 축소
소형을 제안한 록히드 마틴과 초고속 대전차 미사일이란 뜻의 HATM을 제안한 레이시언이 경쟁했는데요. 레이시언은 자신들이 개발한 유니버설 런처를 탑재한 험비를 발사 플랫폼으로 선택했죠. 유니버설 런처는 레이시언의 조준경을 사용해서 미 육군이 사용하는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HATM의 외형은 로켓 모터 앞에 가늘고 긴 바늘처럼 생긴 탄자가 달린 형태로 외형상으로는 토우 발사대와도 호환됐습니다. 2002년 8월에 HATM 시험 발사가 진행됐고 마하 6 이상의 빠른 속도로 날아가면서 탄체의 비행 성능을 시연했는데요. 2002년 11월 시험에서는 탄체가 로켓 부스터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됐죠. 록히드 마틴은 로삿을 축소한 시캠을 제안했고 2003년 8월부터 개발을 진행하더니 2004년 6월에 계약을 따내며 승자가 됐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시캠은 작은 크기 덕에 미 육군이 운용하는 차량과 저고도 항공기에도 무리 없이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2006년 9월에 시캠은 강화 진지에 대한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07년 2월에는 플로리다 이글린 공군기지에서 3,400m 거리의 T-72 전차를 격파하는 시험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예산 압박 속에 FCS가 취소되면서 시캠도 덩달아 취소됐고 이로써 HVM, 로삿 시캠으로 이어지던 초고속 대전차 미사일 계획도 모두 사라졌죠. 그렇다면 비온의 철권 로삿이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로삿은 전장 2.7m에 구경은 162mm이며 중량은 77kg에 탄도는 중금속 탄자이고 속도는 마하 4.4에 최대 사거리는 4km입니다. 로삿은 높은 운동 에너지를 지닌 탄자를 전차에 충돌시켜 격파한다는 개념인데요. 전차의 탄자는 무유도지만 로삿에서 사용하는 미사일은 레이저 링크를 통해 비행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무시 못할 차이가 있습니다. 로삿은 크게 발사 플랫폼과 운동 에너지 미사일로 구성되는데 발사 플랫폼은 M2 또는 XM8 AGS 등 궤도형 장갑차를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항공 수송 문제 때문에 험비의 차체를 연장하고 적재량을 늘린 전용 차량으로 정해졌는데요. 제장전은 험비에 탑승한 병력이 내려서 험비에 달린 크레인을 사용해 이루어지고 험비 차체 위에 있는 발사관 주변에는 철판이 둘려 있었습니다. 발사관 앞쪽은 패널로 막혀 있었는데 패널은 발사 위치에서 아래로 열리게 되어 있었고 이때 차량 운전석 대부분을 가려 발사 시 화염으로부터 병력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중량을 줄이고자 발사관 주변의 철판과 패널을 제거했는데요. 차량의 앞 왼쪽에는 운전수, 오른쪽에는 지휘관이 탑승하며 뒤쪽 열에 탑승한 사수는 차량 지붕의 조준 시스템을 사용해 목표를 찾았죠. 사수 외에 지휘관도 LCD 모니터와 조종 컨트롤러를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의 조준 시스템은 목표를 찾고 지정하는 TV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 레이저 거리기가 통합됐고 차량의 화력 통제 시스템은 동시에 최대 2개의 목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조준 시스템은 미사일 발사관보다 높은 곳에 있고 360도로 회전할 수 있어서 모든 방향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는데요.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까지 4초 안에 도달할 수 있고 표적 정보 업데이트는 레이저 링크를 통해 이루어지죠. 미사일에는 발사되면 펼쳐지는 4개의 접이식 핀이 있고 비행 중 회전하면서 안정되며 발사관은 앞쪽이 약간 들려 있어 미사일은 낮은 포물선을 그리며 목표물을 향해 날아갑니다. 로삿의 위력은 충분했지만 시험 평가만 계속했고 정식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삿이 정식 배치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천조국 기준으로도 비싸기 때문이었는데요. 로삿은 한 발당 23만 8천 달러로 5발이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18발이면 최신형 에이브럼스 전차를 살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을 자랑합니다. 이처럼 고성능 무기는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F-22처럼 애물단지가 되어버리기도 하는데요. F-22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기지만 문제는 엄청난 가격과 유지비와 더불어 공중전에만 투입할 수 있다는 한계로 더 저렴한 F-35가 등장하게 됐죠. 천조국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미사일이라니 외계인이라도 나타나지 않는 한 그 가치를 바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차조차 꿰뚫는 강철 미사일 로삿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